총력전 발발 이전 아돌프 히틀러는 전례 없는 무기 제작을 명령했습니다. 너무나 거대해서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진 모든 군사 논리를 거스르는 기계였습니다. 크기나 복잡성, 파괴적인 야망으로 볼 때 이전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만들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술적 의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장벽도, 요새도, 저항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럽 전역에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제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왜 제작되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을까요? 기술적 성공이 있을까요? 전략적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충격적인 무언가였을까요? 초강력 무기의 꿈, 히틀러와 마지노 벽에 대한 집착. 1930년대 유럽은 희박한 불신의 기운을 뿜어냈다. 1차 세계대전의 상처는 여전히 유럽 대륙에 골마 있었고 그 위에 미묘한 세력 균형이 구축되어 있어 사소한 마찰에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1914년의 참상을 재현할까봐 두려워하던 프랑스는 근대사에서 가장 야심찬 방어선인 마지노 방벽을 건설했다. 콘크리트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장벽은 스위스에서 룩셈부르크까지 400km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서로 연결된 벙커, 회전포, 장갑 관측소, 터널로 이루어진 지하 미궁은 적의 포화에 노출되지 않고 병력을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은 두께 3m가 넘었고 환기 시스템은 가스 공격을 견딜 수 있었으며 지하 저장고에는 수개월간의 포위 공격에 필요한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략가들에게 마지노 전투는 독일군이 2차례에 걸쳐 프랑스 전역을 진군했던 것처럼 다시는 프랑스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장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의 선언이자 유럽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분리하는 심리적, 물리적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경 너머 제국 총리 관저 사무실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이 장벽을 매혹과 분노가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천년 제국을 향한 그의 계획은 영구적인 장애물을 용납할 수 없었고 마지노 전투는 그가 혐오했던 모든 것, 즉 방어적 사고방식, 수동적 저항, 그리고 자신이 강요하려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의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장군들과 야간 회의를 할 때마다 프랑스 장벽에 대한 주제로 집요하게 돌아갔다. 장벽을 포위하거나 피할 방법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것은 프랑스가 자신에게 제약을 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의 팽창주의적 비전은 유럽의 운명에 대한 모든 의심을 지워버릴 만큼 절대적인 무력을 요구했다. 나치의 사고방식은 전략뿐 아니라 상징을 통해서도 작동했습니다. 히틀러는 군사적 승리에는 자신의 승리가 필연적임을 집단의식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권력의 화려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36년 프랑스 침공을 계획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전통적인 군사작전을 설계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초강력 무기라는 개념은 독일 군사 사상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빅버사는 벨기에 요새를 포격했고 장거리 대포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리에서 파리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러한 이전 경험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상상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방어 수단을 무용지물로 만들 무기였습니다. 1937년 여름 수개월간의 내부 논의 끝에 히틀러는 베르히테스 가덴에 있는 자신의 피난처에서 비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육군 장관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 최고사령부 사령관 빌헬름 카이텔, 그리고 독일 군수산업계 대표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식 주제는 중포 현대화였지만 진정한 목적은 훨씬 더 야심찬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결정이 특징인 잔혹한 명료함으로 자신의 비전을 드러냈습니다. 알려진 모든 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대포, 콘크리트 벽을 무너뜨리고 깊은 구덩이를 만들어 적의 위치를 지도에서 지우고 그 방어선의 사기를 꺾을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방어선을 뚫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된 회사는 에센에 본사를 둔 산업 대기업 프리드리히 크루프 AG, 에프리드리히 크루프 AG였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 세대에 걸쳐 프로이센 군대의 장비를 제공해왔습니다. 크루프 가문은 이 가문의 이름을 중포병의 대명사로 만들었고 군용 야금 분야에서 그들의 경험은 유럽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회사의 수장인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는 히틀러를 직접 만나 직접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총통은 그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큰 구경의 대포, 7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와 1m 이상의 장갑 철판을 관통할 수 있는 무기를 요구했습니다. 기술 사양은 나중에 정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충격의 강도였습니다. 회의는 철저한 비밀 유지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문서는 최고 수준의 기밀로 분류되었고 극히 소수의 엔지니어와 장교만이 초기 설계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구스타프 게렛, 즉 구스타프 장치라는 암호명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무기의 용도와 실제 크기를 모두 은폐하는 의미였습니다. 복잡한 도전에 익숙했던 크루프사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직감했습니다. 기존 설계를 확장하거나 기존 대포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공학과 기념비적인 건축의 경계에 존재하는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유럽이 전쟁으로 치닫는 동안 설계자들은 정치적 요구를 구체적인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업했습니다. 계산을 할 때마다 새로운 장애물이 드러났고 해결책을 찾을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지만 위로부터의 압력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국제적 상황은 이 프로젝트의 긴박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1938년 수데텐 위기와 폴란드와의 긴장 고조는 외교적 해결의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히틀러는 무력으로 유럽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개발 과정에서 한 달씩 허비하는 것은 적들이 얻은 이점을 의미했습니다. 총리 관저 복대서는 이 프로젝트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기도 전부터 신화적인 차원을 획득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제국에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한 것처럼 무적의 망치, 성벽 파괴자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이러한 신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전장에서뿐 아니라 상상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스타프라는 이름을 정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군사 전통에서 중포는 제1차 세계대전의 뚱뚱한 베르타부터 나중에 개발된 박격포에 이르기까지 항상 고유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별명은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여 파괴 기계를 거의 인간적인 존재로 변모시켜 충성심과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마지노 방어선은 계속해서 강화되었습니다. 독일군의 의도를 간파한 프랑스군은 새로운 포대를 설치하고 터널을 깊게 파고 지하 통신 시스템을 개량하는 등 방어력을 강화했습니다. 프랑스군의 개선은 히틀러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했고 오직 종말론적인 무력 공격만이 적의 저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의 확신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1938년 겨울밤 최초의 기술 제안서가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히틀러는 마치 성당 설계도를 검토하는 건축가처럼 집중해서 그 제안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징을 디자인하고 군사적 영역을 넘어 역사적 선언이 될 권력에 대한 의지를 물리적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구스타프 게라트는 즉각적인 전술적 필요성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나치 정권을 특징짓는 개인적 야망, 정치적 선전, 그리고 과대망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는 파괴적인 환상의 실현이었으며 구상 단계부터 물리법칙과 전략적 이성 법칙에 모두 위배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1939년 초 마침내 예비 계획이 승인되었을 때 히틀러는 당초의 목표, 즉 강박관념을 제조명령으로 전환하는 것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노 장벽은 온전하게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무적은 아니었습니다. 독일 어딘가에서 마지노 장벽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기계가 강철 작업장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그 기계는 마지노 장벽을 만든 정권의 모든 모순과 과도함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디자인하다, 이성을 거부하는 무기의 창조. 군사공학의 세계에는 야심찬 것과 허황된 것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구스타프 게라트 프로젝트는 바로 그 선을 없애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무한한 자원으로 뒷받침되는 정치적 의지가 어떤 기술적 장벽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루프 엔지니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시연이 1939년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재정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개념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떤 포병 교범도 40km가 넘는 거리에서 수톤짜리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대포를 제작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탄도 계산, 재료 저항표, 강철 주조 기술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인 에리히 밀러는 처음부터 자신이 재래식 무기보다는 건축 구조물에 더 가까운 것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운동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치수는 구스타프를 이동식 건물로 변형시켰습니다. 전체 길이 47m, 높이 12m, 너비 7m의 무게는 1,300톤이 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800mm 구경의 대포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포보다 8배나 컸습니다. 이 엄청난 구경을 구현하려면 32m 길이의 관에 미세한 강선이 새겨져 있어 5톤에서 7톤에 달하는 투사체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대포를 제작하려면 한계에 다다른 야금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사용된 강철은 3,000기압 이상의 내부 압력, 섭씨 1,200도에 달하는 온도, 그리고 구조물 전체에 전파되는 진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크루프사의 야금학자들은 몇 주 동안 제어된 냉각이 필요한 템퍼링 공정을 거친 실험용 경화 크롬니켈 합금을 개발했습니다. 발사체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한 도전이었습니다. 구스타프는 두 가지 주요 탄약을 발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하 요새를 관통할 수 있는 700kg의 철갑탄과 지상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400kg의 고폭탄입니다. 이 강철 미사일들은 모두 이전 기준을 뛰어넘는 제조 공차를 요구했습니다. 단 하나의 장갑 관통탄을 제작하려면 길이 3m가 넘는 금속 덩어리를 주조해야 했는데 이 금속 덩어리에는 강화 처리된 관통심과 250kg의 폭발물이 정밀하게 분산되어 관통 후 효과를 극대화해야 했습니다. 제작 과정에는 몇 주가 걸렸고 4발 중 단 한 발만이 품질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구스타프의 탄도 계산은 어떤 포병 대원도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방정식을 풀어야 했습니다. 초속 700m를 넘는 속도로 발사된 7톤짜리 발사체의 궤적은 지구의 곡률, 상층 대기의 저항, 그리고 비행 중인 그 질량의 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 섭동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 무기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사격대는 온도, 기압, 습도, 고도별 풍속, 그리고 대포의 점진적인 마모에 대한 보정을 포함하여 전체 공간을 차지했다. 각 사격에는 몇 시간씩 준비해야 하는 개별적인 계산이 필요했다. 이 시스템의 이론적 사거리는 탄약 종류에 따라 달랐습니다. 고폭탄은 최대 47km까지, 철갑탄은 최대 38km까지 사거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포병으로는 이례적인 이러한 사거리는 각 포탄을 성층권을 스치는 포물선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안각을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계산된 파괴력은 이러한 극한의 크기에 비례했습니다. 장갑 관통형 발사체는 충돌 시 2조 3천억 줄 J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했는데 이는 직경 15m의 분화구를 생성하고 철근 콘크리트를 최대 7m까지 관통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폭발성 발사체는 소형 폭탄과 맞먹는 폭발력을 발생시켰고 그 충격파는 반경 수백 미터의 건물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성능에는 엔지니어들이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수반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포의 마모가 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매 발포 시 발생하는 압력과 온도는 내부 강선을 침식시켜 무기의 정밀도를 점진적으로 저하시켰습니다. 포의 예상 유효 수명은 100발도 차에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40발을 발사한 후부터 심각한 성능 저하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지구조 역시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각 사격에서 발생하는 반동은 국지적인 폭발과 같은 수준이었고 이를 차체 전체로 흡수하고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 유압 시스템 측면 충격 흡수 장치 그리고 완성된 전차 여러 대보다 무거운 강화 프레임이 설계되었습니다. 재장전 시스템 또한 또 다른 강제적인 혁신이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없었던 발사체는 내부 크레인과 리프팅 장치를 필요로 했는데 이로 인해 각 발사는 공학적인 작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적의 조건과 완벽하게 훈련된 인력을 가정하여 발사간 최소 시간은 45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밀도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기술적 의문점이었다. 이론적 계산에 따르면 이 정도 크기의 무기는 매우 정밀해야 했지만 예비 시험 결과 최대 사거리에서 200m를 넘는 분산이 나타났다. 구조적 진동, 화약 성분의 미세한 변화, 그리고 발사체의 미세한 결함은 이처럼 광범위한 궤적을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었다.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정, 매발사 후 대포의 광학 검사 그리고 실험용 세라믹 화합물을 사용한 윤활 시스템을 포함하는 운영 프로토콜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타프의 진정한 정밀도는 전투 상황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았습니다. 무기 조립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선 물리적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구스타프는 통합된 유닛으로 기능할 수 없었고 이동 가능한 부품으로 분해하여 전장에서 재조립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모듈화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허용 오차를 초래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완전한 조립을 위해서는 250톤이 넘는 크레인, 엄청난 점화중을 지탱할 수 있는 콘크리트 기초, 그리고 밀리미터 단위의 공차를 가진 부품들을 정렬하는 정밀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발사 중 치명적인 고장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부품 시험 결과 예상치 못한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소형 핵폭발에 준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약실 폐쇄부는 반복 발사 후 미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유압 시스템은 압력 손실을 겪었고 이는 조립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승 메커니즘은 발사체 무게로 인해 변형되었습니다. 확인된 각 문제는 시스템의 다른 측면을 변경하는 설계 수정을 초래했습니다. 구조 강화로 인해 총 중량이 증가하여 운송이 복잡해졌습니다. 폐쇄 장치 개선으로 인해 더 비싼 합금과 더 긴 제조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유압 시스템의 수정으로 부품의 내부 분배를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구스타프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요구에 적용되는 공학의 한계에 대한 교훈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각각의 극단적인 사양은 복잡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연쇄 효과를 낳았습니다. 최고사령부에 제출된 기술 보고서에는 시스템의 작동 한계에 대한 은근한 경고가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시스템이 이동식 포병보다는 고정식 공성 무기로 더 잘 작동할 것이며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밀성이 조정식 재래식 포대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고려는 정치적 압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세계 최대 구경의 대포 제작을 명령했고 독일 산업계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구스타프 게라트는 가능성의 한계에 도전하는 실제 규모의 실험이 되었고 물리 법칙과 전략적 이성 법칙 모두에 도전하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1941년 마침내 마지막 부품들이 완성되었을 때 구스타프는 모든 초기 예측을 뛰어넘는 실체적인 존재로 존재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무겁고 복잡하고 깨지기 쉬우며 더 비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가장 큰 구경의 대포였으며 제3제국의 과도한 야망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괴물, 수천 명을 끌어들인 강철 거인. 4층 건물에 해당하는 강철 구조물을 점령된 유럽 전역으로 운반하는 것은 군사 역사상 전례 없는 병참상의 난제였다. 슈베르 구스타프는 단순한 대형 무기가 아니었다. 마치 소도시 건설에 버금가는 자원의 조율이 필요한 이동식 산업시설이었다. 이 전차를 운반하고 조립하고 전투 준비를 하는 작업은
독일군의 조직력과 더불어 효율적인 작동보다는 감명을 주기 위해 설계된 이 전차에 내재된 모순을 모두 드러냈다. 이 과정은 시험시설에서 구스타프를 체계적으로 분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품은 매뉴얼 전체를 차지하는 프로토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포장하고 고정해야 했습니다. 길이 32m의 포신은 강화된 형하 장치를 갖춘 특수 설계된 철도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약실 폐쇄 장치는 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쿠션 처리된 칸막이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유압 시스템은 완전히 배수되었고 부품들은 가압 용기에 보관되었습니다. 적재 작업에는 총 100량의 차량에 달하는 5대의 특수 열차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무기 부품을 운반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조립 크레인, 발정이, 특수 공구, 중요 예비 부품, 측정 장비, 작업자를 위한 숙소 모듈, 그리고 수천 명의 병력이 몇 주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 등 전체 기술 생태계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철도 노선은 독일 국방군 수송 참모부에 의해 수개월 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노선의 각 구간을 점검하여 교량이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곡선 구간이 매우 긴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정차역의 보급 및 정비에 필요한 시설이 호위와 암호화된 통신을 통해 최고 수준의 비밀 유지해 이동했습니다. 노선에 있는 민간인들은 공식적으로는 특수군사 훈련을 위해 철도 선로 근처에서 일시적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정은 정상적인 철도 교통을 피하고 적의 공중 관측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세바스토폴 외곽에 전략적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구스타프가 흑해에 위치한 소련 요새 포위 공격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포대 선정을 위해 수개월에 걸친 공중 및 지상 정찰이 진행되었으며 지상 안정성, 최적의 사격거리, 위장 가능성, 병참 접근성 등의 요소를 평가했습니다. 선택된 지형은 계획된 목표지에서 약 25km 떨어진 고지대 평야였으며 낮은 언덕과 은폐를 용이하게 하는 초목으로 보호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스타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부지에 대대적인 개량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백 제곱미터에 달하는 지면을 평평하게 다지고 다지는 것이었으며 진동으로 인한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콘크리트 보강재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철도 인프라 건설 자체가 하나의 공학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구스타프는 기존 궤도에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분리되고 축당 650톤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 기초로 안정화된 이중 평행 레일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궤도는 1200m에 걸쳐 뻗어 있었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포의 횡방향 이동을 통해 조준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구스타프에는 회전식 포탑이 없었기 때문에 수평 조준은 전적으로 이 레일 위의 물리적인 움직임에 의존했습니다. 2대의 디젤 기관차를 사용하여 전체 질량을 센티미터 단위로 움직여 무기를 각 표적에 3주간의 연속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공병대대는 기초를 굴착하고 수톤의 자갈과 자갈을 운반하고 해군 건설 허용 오차를 고려하여 레일을 설치하고 정밀 지형 계측기를 사용하여 정렬을 검증했습니다. 이 기초에 결함이 있을 경우 발사 중 탈선이나 구조 변형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작전 유지에 필요한 보조시설들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폭발물 보관을 위한 환기 및 습도 조절 시스템을 갖춘 지하 탄약고, 장갑 전화선으로 연결된 매설 지휘 벙커, 사격을 지휘하기 위한 위장 관측탑, 비상 수리를 위한 특수 공구를 갖춘 정비 작업장 등이 건설되었습니다. 구스타프 조립은 5,000명이 넘는 병력이 특수 부대에 분산 배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크루프사의 민간 기술자들이 지휘하는 조립 엔지니어들은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는 핵심 부품들의 조립을 감독했습니다. 무장 전문가들은 재장전, 조준, 압력 제어 등 내부 시스템을 검증했습니다. 보안군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작업 구역을 상시 순찰했습니다. 이 작업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한 거대한 크레인을 사용하여 궤도 위에 메인 프레임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포신 조립은 가장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32m에 달하는 정밀 강철을 약실, 곡각, 반동 시스템과 완벽하게 정렬해야 했습니다. 조립의 각 단계는 수개월에 걸친 훈련을 통해 개발된 엄격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작업팀은 8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각 단계마다 지속적인 감독과 여러 차례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부품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정의된 코드를 사용하여 최종 교정 및 시스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압 장치는 작동 매개 변수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가압되었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진단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연결 및 검증되었습니다. 약실 폐쇄 장치는 모의 하중을 가하여 반복적으로 시험하여 정상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500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가 구스타프의 위장과 방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연막부대는 대포를 인공 언덕이나 가짜 건물로 변형시키는 은폐 구조물을 건설했습니다. 전략적 위치에는 적의 상공 비행 시 수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촘촘한 방호벽을 형성할 수 있는 특수 연막 발생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위장에는 열 감지 방지 대책도 포함되었습니다. 낮 동안 열이 발생할 수 있는 금속 부품은 단열 담요로 덮었습니다. 열 분산 장치는 엔진과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열 방출을 분산시켰습니다. 공중 정찰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짜 반사경을 다른 곳에 설치했습니다. 구스타프의 대공 방어에는 복잡한 보조 무기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대공포대는 반경수 킬로미터에 걸쳐 배치되었고 모든 가능한 접근로를 포괄하는 중첩된 사격 구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위장된 포탑에는 중기관총이 배치되었고 공격 시 야간 조명을 위해 수색 투사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작전 물자는 끊임없는 물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매일 기관차와 발전기에 필요한 연료, 상시 사용 장비의 예비 부품, 수천 명의 병력을 위한 식량, 보조 방어 시설에 필요한 탄약, 그리고 구스타프 정비를 위한 특수 부품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물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2차 도로와 비포장 도로를 통해 단거리 무선 통신 그리고 암호화된 시각 신호로 구성된 이중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지휘소는 구스타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하 벙커에 위치했으며 지휘 인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터널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방 관측병들은 표적과 적의 공중 접근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야전 전화, 장거리 쌍안경, 탄도 측정 장비를 갖춘 이들은 구스타프의 눈을 대신하여 사격을 지시하고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경계 보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순찰, 모든 접근 지점에 통제소 설치, 그리고 전방에 배치된 정규 부대와의 공조가 필요했습니다. 진지가 위협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밀번호 변경, 신원 확인 프로토콜, 그리고 비상 대피 반경 15km 내 민간인 대피도 포함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포병 훈련을 위한 보안 조치로 제시된 이 작전은 해당 지역에서 잠재적 목격자를 제거하고 추가적인 물류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침내 구스타프가 완전히 조립, 교정, 그리고 보호되었을 때 그것은 단 하나의 대포만을 발사하기 위해 건설된 임시 군사 도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 수백 대의 차량, 수톤의 장비와 보급품, 이 모든 것이 기계의 작동에 종속되어 있었고 그 기계는 여전히 그러한 자원 배치를 정당화했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작전은 수개월의 계획, 수주간의 실행, 그리고 여러 사단의 장비에 맞먹는 자원을 소모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전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아직 미지의 무기를 발사 위치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바스토폴, 세계 최대 대포가 발사된 순간 1942년 6월 5일 새벽 독일군은 현대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요새 중 하나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세바스토폴은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하여 수평과 수직으로 확장된 방어시설로 변모한 요새였습니다. 지하 30m, 흑해의 바위 해안을 따라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소련군이 6m 두께의 벽으로 둘러싸인 철근 콘크리트 요새인 스탈린 요새와 장거리 함포를 갖춘 해안 포대인 몰로토프 요새를 포함한 진지를 방어했습니다. 소련군 공병들은 절벽과 언덕의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거의 난공불락의 진지를 구축했고 이 진지들은 적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고 병력과 물자를 이동할 수 있도록 터널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슈베르 구스타프는 이 요새를 상대로 실제 전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첫날 오후 4시, 오전 내내 진행된 최종 검증 후
포병 사령관은 첫 발사를 승인했습니다. 지정된 목표는 28km 떨어진 스탈린 요새였습니다. 선택된 포탄은 지하 요새를 관통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700kg의 강화 강철과 폭발물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스타프의 폭발음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습니다. 포구에서 연기와 불기둥이 솟아올랐고 포탄은 1분 이상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정밀 광학 장비를 갖춘 전방 관측병들은 포탄이 충돌할 때까지 포탄의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은 120m 빗나갔습니다. 포탄은 개활지로 떨어져 지름 15m의 구덩이를 파냈지만 소련군 방어선에는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독일 포병들은 이 실패의 원인을 고고도 바람, 기온 변화, 여러 지층의 공기 저항 등 계산에 고려되지 않은 대기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장 전에는 47분이 걸렸습니다. 유압 장치가 새로운 포탄을 천천히 약실에 올려놓는 동안 포병들은 고도를 조정하고 보정량을 계산했습니다. 관측자들은 이전 충격이 소련군을 불안하게 했고 소련군은 첫 번째 분화구 지역으로 정찰 부대를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발사체는 서쪽 측면을 향해 약 140m를 벗어났습니다. 세 번째 발사체는 90m를 빗나갔습니다. 네 번째 발사체는 목표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구스타프는 적 요새에 단 한 발의 직격탄도 명중시키지 못한 채 5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본부에 전달된 야간 보고는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인 어조를 취했습니다. 사격에 위협적인 효과가 언급되었고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 정확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병 장교들은 과도한 분산에 대해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은 기상 조건이 더욱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포병들은 야간에 조준 시스템을 재조정하고 탄도 계산을 검토했습니다. 그날의 목표는 해안 포대인 몰로토프 요새였습니다. 이 요새를 무력화하면 소련 항구 방어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6월 6일 첫 번째 포탄은 목표물 150m 앞 바위투성이 경사면에 명중하여 폭발의 위력을 증폭시켰습니다. 적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폭발로 인해 암석 사면이 붕괴되어 2차 진입로가 부분적으로 막혔습니다. 포병들은 이를 미미한 진전으로 간주했습니다. 두 번째 발사체는 오른쪽 측면으로 편향되어 항구의 얕은 수심에 착탄하여 독일군 진지에서 볼 수 있는 수주를 형성했습니다. 세 번째 발사체는 일부 보조시설 근처에 떨어졌지만 거리와 발생한 연기로 인해 관측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네 번째 포격이 독일군에게 첫 번째 부분적 성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포탄은 보조 포병 진지로 보이는 곳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최초 충돌 후 몇 초 만에 확인된 2차 폭발은 탄약고 파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감청된 통신에 따르면 소련군의 주요 방어시설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느린 사격 속도는 담당 장교들을 좌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각 발사체 발사에는 45분에서 60분의 준비 시간이 필요했고 이는 구스타프가 적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가했습니다. 독일군의 재래식 대포는 구스타프가 발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수십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둘째 날 마지막에는 8발의 추가 포탄이 발사되어 총 13발이 되었습니다. 이 중 단 하나만이 검증 가능한 효과를 발휘했고 소련군은 방역을 계속했습니다. 비록 거리 때문에 구스타프에 대한 대응은 무의미했지만 적의 사기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날은 훗날 구스타프호의 유일한 전투 성공으로 기록될 날이었습니다. 공중 정찰 결과 탄약이나 중요 물자 보관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하 저장 시설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지하 약 20m 지점에 위치해 있었으며 여러 겹의 콘크리트와 암석으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11시 30분에 발사된 철갑탄은 상층 방호층을 효과적으로 관통하여 지하시설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결과 몇 분 동안 지속된 일련의 2차 폭발이 이어졌는데 이는 저장된 폭발물이 발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독특한 성공은 독일 보고서에 꼼꼼하게 기록되었고 이후 구스타프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관측통들은
이 창고가 다른 곳에 중복된 예비군을 보유한 보조 시설이었기 때문에 창고의 파괴가 세바스토폴의 전반적인 방어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날 네 번째 포격이 독일군에게 첫 번째 부분적 성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포탄은 보조 포병 진지로 보이는 곳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최초 충돌 후 몇 초 만에 확인된 2차 폭발은 탄약고 파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감청된 통신에 따르면 소련군의 주요 방어시설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느린 사격 속도는 담당 장교들을 좌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각 발사체 발사에는 45분에서 60분의 준비 시간이 필요했고, 이는 구스타프가 적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가했습니다. 독일군의 재래식 대포는 구스타프가 발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수십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둘째 날 마지막에는 8발의 추가 포탄이 발사되어 총 13발이 되었습니다. 이 중 단 하나만이 검증 가능한 효과를 발휘했고 소련군은 방역을 계속했습니다. 비록 거리 때문에 구스타프에 대한 대응은 무의미했지만 적의 사기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날은 훗날 구스타프호의 유일한 전투 성공으로 기록될 날이었습니다. 공중 정찰 결과 탄약이나 중요 물자 보관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하 저장 시설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지하 약 20m 지점에 위치해 있었으며 여러 겹의 콘크리트와 암석으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11시 30분에 발사된 철갑탄은 상층 방호층을 효과적으로 관통하여 지하시설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결과 몇 분 동안 지속된 일련의 2차 폭발이 이어졌는데 이는 저장된 폭발물이 발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독특한 성공은 독일 보고서에 꼼꼼하게 기록되었고 이후 구스타프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관측통들은 이 창고가 다른 곳에 중복된 예비군을 보유한 보조 시설이었기 때문에 창고의 파괴가 세바스토폴의 전반적인 방어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지막 포격의 연기가 거쳤을 때 구스타프는 5일간의 전투에서 48발의 포탄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아마도 효과적인 타격이 3번 기록되었는데 지하 저장고 파괴와 여러 보조 진지에 경미한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45발의 포탄은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전술적으로는 무의미한 구덩이를 남겼습니다. 전투 후 보고서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구경의 무기는 재래식 포병보다 정확도가 떨어졌고 발사 속도는 현대 전투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성공이 확인된 데에는 48발의 포탄이 필요했는데 훨씬 저렴한 수단으로도 달성할 수 있었던 결과에 비해 과도한 노력이었습니다. 세바스토폴은 몇 주 후 함락되었지만 구스타프의 개입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 재래식 포병과 공습의 지원을 받은 돌격 부대는 화려한 무기가 아닌 체계적인 연합 전력 운용에 의존하는 전술을 통해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구스타프는 포위 공격의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을 지켰다. 마치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고도 승패가 결정된 전투를 거대하고 무용지물로 지켜보는 구경꾼처럼. 유일한 전투는 승리의 함성으로 끝나지 않고 탄약 고갈과 좌절된 기대감으로 침묵 속에 끝났다. 전술적 실패, 선전의 성공, 구스타프의 진정한 기능. 독일 포병들이 1000km 이상 떨어진 크림반도, 저녁에 빗나간 포탄 수를 제국 선전부 사무실에서 집계하는 동안 요제프 괴벨스는 구스타프의 평범한 성능을 기술적 무적의 전설로 바꿔놓을 허위 정보 교양곡을 지휘했습니다. 나치 조작의 거장 괴벨스에게 사실의 진실성보다 독일 국민의 인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괴벨스는 처음부터 구스타프가 군사적 효율성을 뛰어넘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자 국민의 사기를 꺾는 전쟁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의 존재 자체가 귀중한 선전 자산이었습니다. 목표물에 명중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기가 존재하고 적을 겨냥하고 어떤 정치적 연설도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독일의 기술적 우위를 실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전 활동은 첫 발포가 있기 몇 달 전
비밀 초대형 대포에 대한 첫 소문이 독일 언론에 우연히 퍼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기사들은 중포의 혁명적 발전과 전쟁의 흐름을 바꿀 무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되어 추측을 부추기고 현실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대감을 조성했습니다. 모든 제국 영화관에서 매주 상영되는 UEFA 토누체 뉴스릴에는 구스타프의 건조 및 수송 단계 모습을 세심하게 편집한 영상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들은 기술적 어려움, 지연 또는 초기 테스트 실패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는 이 무기의 기념비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영웅적인 앵글을 포착했고 승리의 음악과 구스타프를 제국의 망치이자 승리의 검이라고 묘사하는 내레이션이 함께했습니다. 사용된 용어는 선전 활동의 정교함을 드러냈습니다.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무게, 구경 또는 사거리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스타프는 폭풍보다 강력하다, 지진보다 파괴적이다, 알려진 어떤 무기보다 더 멀리 발사할 수 있다와 같은 연상적인 비교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확하지만 강렬한 묘사는 대중의 상상 속에 절대적인 우월성의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벨키셔 버바흐터와 데어 앙그리프를 필두로 한 당 기관지들은 구스타프호를 독일 공학 천재의 정수로 묘사하는 일련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고딕 양식의 성당, 포방의 요새 등 과거의 위대한 건축물들과 역사적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이 이 모든 과거의 업적을 뛰어넘어 가능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창조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국 학교들은 구스타프를 독일의 인종적, 기술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삼아 학습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이들은 당 조직에서 기증한 재료를 사용하여 축소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히틀러 유겐트는 집단 정체성과 나치 군사력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는 모형 제작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선전 교육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구스타프가 다른 민족의 과학보다 독일 과학의 우월성을 보여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구스타프가 국가사회주의 체제 해서만 가능했던 혁신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구스타프의 존재가 제국의 필연적인 승리를 보장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의 기세 이면에는 정권의 가장 정보력이 풍부한 계층에 대한 의구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에서 보낸 기밀 보고서도 구스타프의 한계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고위 사령부 장교들은 내부 소통을 통해 이 무기의 실용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프란츠 할더 장군은 개인 일기에 구스타프호가 더 효과적인 재래식 함포 수백 문에 투입될 수 있었던 엄청난 자원 낭비라고 기록했습니다. 에리히 레더 제독 역시 해군이 절실히 잠수함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단 한 문에 그토록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체계적으로 침묵당하거나 소외되었습니다. 나치 체제에서는 총통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 심지어 기술적 측면에서라도 직업 경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구심은 기밀 보고서에 기록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장교들 간의 사적인 대화에서만 표출되었습니다. 한편 선전기관은 부정적인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구스타프의 정확도가 낮다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자 괴벨스는 파괴적인 타격과 적 목표물의 완전 파괴를 언급하는 기사 게재를 명령했습니다. 수치는 체계적으로 부풀려졌습니다. 구멍이 하나 있는 곳은 3개로, 경미한 피해가 있는 곳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구스타프의 총격을 목격한 병사들의 증언은 대중에 유포되기 전에 신중하게 걸러졌습니다. 무기의 위력과 적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음을 강조하는 내용만 게재되었습니다. 실패, 부정확함, 기술적 문제에 대한 설명은 성공에 대한 일관된 이야기를 제시하기 위해 삭제되거나 재작성되었습니다. 국제선전 활동 또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구스타프호 관련 소식은 미국과 영국에 전달되기를 바라며 중립국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러한 강력한 무기에 맞설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독일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만으로도 연합군 군부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 내에서 구스타프의 심리적 영향은 그 홍보 담당자들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정보기관 시처하이트디인스트이 실시한 비밀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이 초강력 대포가 독일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조사에 기록된 의견에는 이런 무기가 있으니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총통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열쇠를 주셨다와 같은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확신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독일의 무적함에 대한 첫 번째 의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1942년에 특히 중요했습니다. 구스타프는 다른 전선에서 들려오는 불리한 소식을 상쇄하는 우월성의 유형적인 상징 역할을 했습니다. 구스타프 신화 구축에는 독특한 시각적 도상학의 창조도 포함되었습니다. 공식 사진들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각도에서 대포를 보여주었고 종종 병사들이 그 옆에 포즈를 취하며 초인적인 규모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포스터, 우표, 그리고 공식 간행물에 재현되어 독일의 위력을 상징하는 뚜렷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예술가들은 구스타프호의 전투 모습을 서사적으로 표현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적의 요새를 향해 포격을 가하는 모습, 화려한 폭발 장면, 그리고 독일군의 승리로 징역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갤러리와 공공건물에 전시된 이 작품들은 기술적 무적의 서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대중문학조차도 구스타프 신화를 홍보하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군사모험 소설에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비밀 무기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술 잡지들은 이러한 공학적 업적을 가능하게 한 과학적 원리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스타프를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묘사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선전 작전의 아이러니는 그 성공 여부가 무기의 실제 효과와는 정반대라는 점이었다. 구스타프가 전장에서 쓸모 없어질수록 그 위력에 대한 환상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선전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주장과 과장을 먹어야 하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요제프 괴벨스는 일기에 남긴 개인적인 주석에서 이러한 모순을 다음과 같이 인식했습니다. 구스타프는 무기보다 상징으로서 더 가치가 있다. 그 이미지는 총알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러한 실용적인 평가는 나치 선전기구의 정교함을 보여주는데 그 기구는 실패조차도 사회 통제 도구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 스틸 에필로그, 구스타프의 최후. 크림반도에서 슈베러 구스타프가 마지막 포탄을 발사한 후 이어진 침묵은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치 계획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국영의 대포가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해 마련해둔 의도적인 파괴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구스타프의 독일 영토 귀환은 초기 배치와 마찬가지로 꼼꼼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지만 방향은 반대였습니다. 1942년 8월 독일군이 동부 전선에서 일시적으로 점령지를 공고히 하는 동안 구스타프는 다시 분해되어 몇 달 전에 수송했던 5대의 특수 열차에 실렸습니다. 이전 장소로 선택된 곳은 서포메라니아에 있는 군사시설인 류겐발데였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 동안 중포시험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활발한 전선에서 벗어나 있지만 공식 시범 운용이 가능한 이곳에서 구스타프는 전쟁이 예상보다 길고 어려울 것임을 깨닫기 시작한 독일의 마지막 주둔지를 마련했습니다. 류겐발데에서 구스타프는 전투 지역보다 훨씬 더 편안한 조건에서 재조립되었습니다. 크루프 기술자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철저한 정비를 실시하고 사격 중 누적된 마모를 수리하고 구조적 피로 징후가 나타난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이 제기했던 우려사항들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습니다. 포신 내부 강선에 심각한 부식이 발생했고 추가 사격 시 정밀도, 저하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에는 미세 균열이 발생하여 신뢰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메인 프레임에는 경미하지만 영구적인 변형이 발생하여 무기의 전반적인 정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기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돌프 히틀러는 구스타프에 대한 개인적인 매혹을 유지했습니다. 1942년 말에서 1943년 초 사이 그는 기술적 우위에 대한 자신의 환상을 구현했던 이 무기의 시연을 보기 위해 리겐발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시연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스타프의 한계를 드러내는 증거를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구성되었습니다. 고정된 표적은 정밀성에 유리한 거리에서 평탄한 지형에 배치되었습니다. 투사체는 개별적으로 검사하여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최적의 발사 시점을 찾을 때까지 기상 조건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히틀러는 구스타프의 규모와 사격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서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이후 보고에 따르면 그는 이 무기의 탁월한 성능에 만족했으며 독일 공학의 전례 없는 업적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시스템의 기술적 현실보다는 관찰자의 기대치를 더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시연 사격은 구스타프가 전투에서 사용되던 것과 동일한 한계점을 드러냈습니다. 정밀성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통제된 조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발사 속도는 여전히 느려서 사격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포탄이 발사될 때마다 포의 마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에게 이러한 기술적 고려사항들은 구스타프의 상징성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기는 자연 법칙에 도전하는 경이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제국이라는 그의 비전이 현실화되었음을 상징했습니다. 전장에서의 실질적 효용과는 별개로 이 무기의 존재 자체가 인종적, 기술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나치 이념을 정당화했습니다. 시범 이후 구스타프는 리겐발데의 작전 경계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구체적인 임무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구스타프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은 상당했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 수입 예비 부품, 보조 시스템용 연료,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비밀 무기로 분류된 구스타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등이 그 예입니다. 전쟁이 진전되고 독일의 전략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구스타프의 유용성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기동성이 부족하여 분쟁의 마지막 단계를 특징짓는 기동전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모든 자원이 중요한 순간에는 병참상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1943년과 1944년 동안 독일 최고 사령부에는 구스타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회람되었습니다. 일부는 대서양 방벽의 고정형 해안 방어선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다른 일부는 동부 전선의 소련 요새에 대한 공격을 제안했습니다. 더 현실적인 몇몇 제안은 구스타프를 해체하여 강철을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부분적으로는 구스타프의 동원이 가져올 병참상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된 이유는 히틀러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무기가 구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구스타프는 리겐발데의 억제되지 않은 기술적 야망을 보여주는 조용한 기념물로 남았다. 최종 명령은 1945년 4월에 내려졌습니다. 소련군이 독일 영토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해오면서 제국의 패배가 임박해 있던 때였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최고 무기가 적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에 직면하여 그것이 승전국의 전리품이나 기술 정보의 원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전히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스타프의 파괴는 독일 군 공병들이 주요 구조물에 설치된 폭발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수년간의 개발 기간과 소규모 군사작전에 필적하는 자원을 필요로 했던 이 대포는 1시간도 차에 걸리지 않은 작전으로 뒤틀린 강철 조각으로 전락했습니다. 몇 주 후 소련군이 리겐발데를 점령했을 때 역사상 가장 큰 구경의 무기였던 이 무기의 흩어진 잔해만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사소한 부품들은 기술적 진기함으로 회수되었지만 대부분의 잔해는 이후 몇 년 동안 고철로 팔려나갔습니다. 이로써 구스타프는 권력의 상징에서 익명의 건축 자재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후의 역사 연구는 기록 문서, 참여자들의 증언, 그리고 남아있는 계획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구스타프의 완전한 역사를 점진적으로 재구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 무기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개별 군사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의 자원 투자 중 하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그 결과는 투자된 노력을 전혀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구스타프 사건의 교훈은
군사사학자들에게 합리적인 기술적 고려사항을 비이성적인 정치적 압력에 종속시키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과도한 야심이 어떻게 군비 개발 과정을 타락시켜 중요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화려하지만 쓸모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상당한 전술적 이점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구스타프는 나치 정권의 근본적인 모순을 상징합니다. 즉, 웅장한 열망과 실질적인 한계 사이의 긴장,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과 비효율적인 현실 사이의 긴장,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의지와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무능력 사이의 긴장입니다.